어머니,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열이 나서요. 왜 그러니? 나 이제 퇴원했어. 여기서 좀 쉬면 몸도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머니도 무리하실까봐 걱정되고요. 그게 말이 되니? 나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도 제가 챙겨야 하고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당장은 모텔에서 며칠만 지내해 주세요. 모텔이라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다니. 내 남편이 나를 여기로 오라고 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 건강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 앞 현관에서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해에 사는 68세 정순옥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제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암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에 있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오늘 이야기는 암 수술 후 퇴원하며 아들 집을 찾아갔다가 며느리와 갈등을 겪게 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 일이 잘한 것인지 지금도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따뜻한 가족의 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부터 밭일을 하며 저와 동생들을 키워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교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3, 막 교사가 된 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둘만의 꿈을 안고 함께 시작한 신혼 생활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만들어 갔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죠. 새벽마다 우유병을 준비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던 그 시절에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하며 점점 의젓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딸 역시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결혼식 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수원에 자리를 잡고 손주를 낳으며 잘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제 일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에 적응하며 버텨가던 중 작년에는 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달 전 평소보다 몸이 더 쉽게 지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굴곡 많은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암이라는 또 다른 큰 벽을 마주해야 한다니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했지만 치료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걸까 억울하기도 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진단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고 아들과 딸, 손주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지만 저는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부작용은 물론 가끔은 제 자신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매번 병원을 오가는 것도 제 체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든든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저를 데리러 오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돌보는 틈틈이 제 간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겨낼 수 있어요. 힘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기운이 나기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치료 과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진심 어린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치료 끝에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고 마침내 퇴원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길었지만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네 집에서 손주와 함께 지내며 몸과 마음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생겨서 병원에 못 가게 됐어요.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이어 며느리도 아이가 아파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도착하면 며느리가 잘 챙길 거예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택시를 타고 오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의 말에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만큼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출장이라는 현실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출장 잘 다녀와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나 이제 퇴원했어. 여기서 좀 쉬면 몸도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인터폰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바로 나오셨잖아요. 면역력이 약하신 상태라면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지금 아이도 열이 나서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나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손자가 아프고 제가 챙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더 신경 쓸 게 많아질 것 같아서요. 당장은 모텔 같은 곳에서 며칠만 지내주세요. 모텔? 내가 정말 나보고 모텔로 가라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나한테 집에 오라고 한 건 내 남편 아니니?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라도 무리해서 건강 더 나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다고 말하는 거야? 나를 걱정해서? 저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말이 목소리가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지친 몸을 끌고 내 집으로 온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를 막아서는 건 너무하지 않니? 며느리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지금은 그게 최선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안도한 듯 보였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기대를 안고 왔던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텔로 가기 위해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 서러움과 허탈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텔 방에서 홀로 밤을 보내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잘 쉬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퇴원했는데 어때? 몸은 좀 괜찮아? 딸의 밝은 목소리에 순간 울컥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퇴원은 했는데 지금 집이 아니라 모텔에 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곧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텔. 왜 엄마가 모텔에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가 손주가 아프다며 집에 들어올 수 없게 해서 모텔로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돼? 엄마가 위암 수술까지 받고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 집에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모텔로 보냈다고?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그러지 마라. 며느리도 손주 챙기느라 많이 힘들었겠지.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힘들면 서로 도와야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나 했겠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딸은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지만 저는 극구 말렸습니다. 그만둬라. 괜히 더 큰 분란만 일으킬 뿐이야. 아들이 내일 집에 간다고 했으니 그때 얘기하면 될 거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가족끼리 싸우는 건 좋지 않잖니. 내일 내 오빠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니까 너는 걱정 말고 있어라. 딸은 결국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빠한테라도 전화할 거예요. 모텔에서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며느리와 있었던 지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이전에도 엉뚱하다고 해야 할지 저희 세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명절에 시댁으로 오지 않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명절 때 차례로 시댁과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각자 부모님 댁에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가 워낙 당당하게 말하길래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요즘 사람들은 명절을 그렇게 보내기도 한데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라며 넘겼습니다. 그 뒤에도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자주 몸이 안 좋다거나 아이가 아프다며 시댁에 오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직접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가 밤새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물론 그러려니 했습니다. 물론 손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해하려 했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가 비슷한 이유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쌓였습니다. 며느리가 어쩌다 시댁에 오더라도 뭔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음식 준비를 도와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대부분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섭섭한 마음에 딸에게 푸념한 적도 있습니다. 딸은 그때마다 엄마, 며느리 너무 기대하지 마요. 요즘 사람들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처럼 가까워질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내줄 때마다 보였던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며 직접 키운 채소나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자주 아들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 손주들이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아들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말이죠. 한 번은 김장철에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를 택배로 보내면서 며느리에게 문자도 남겼습니다. 김치랑 반찬 보냈으니 맛있게 먹어라. 손주들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희 집에서 내가 보낸 음식 먹고 있지? 혹시 부족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라. 그때 아들의 대답이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엄마,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 엄마가 김치나 반찬은 잘 안 먹어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음식이 거의 냉장고에 오래 있다가 버려질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럼 그걸 왜 이제야 말하니? 내가 그렇게 애써서 보냈는데 버려질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들은 난감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뭐라 하긴 했는데 서로 입맛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신경 쓰시는 걸 아니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며느리가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설령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정성을 생각한다면 감사 인사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보낸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음식을 보냈지만 며느리에게서 온 반응은 언제나 무관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보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며느리와의 거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텔 사건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받느라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딸이 이 모든 일을 알게 되고 이렇게 분노한 것도 며느리가 이전부터 보였던 행동들이 누적된 결과일 것입니다. 딸은 늘 저를 위로하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 딸의 분노,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제 위치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긴 밤을 보낸 다음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일까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한 손으로 제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출장 중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집으로 가요. 더 이상 여기에 계시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며느리가 손주. 아픈 상황에서 힘들었을 거다. 너도 너무 화내지는 마라.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해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아들은 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들은 단호하게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엄마가 모텔에서 혼자 계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암 수술까지 받고 퇴원하신 날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상황이 너무 복잡했잖아. 어머님을 모시는 게 맞는 건 알지만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어.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유가 없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당황스러웠다 쳐도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텔로 보낼 생각을 했어? 이건 기본적인 예의 문제야. 며느리는 움츠러든 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들어오시면 아이가 더 나빠질까 봐. 그리고 나도 그땐 너무 힘들었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들었다는 말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야. 당신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줄 알아? 엄마는 병원에서 몇 달 동안 힘겹게 암과 싸우고 퇴원했어. 그런데 모텔에 계시게 한다고? 말이 돼?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도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출장 갔다고 다 모른 척하고 있잖아.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건 생각 안 해? 어머님이 힘드셨다는 건 알지만 나도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나 혼자 두 사람을 다 신경 쓰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 아들은 냉정한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를 모텔로 보냈다고? 이게 정말 당신이 내린 최선의 선택이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할 수 없었어.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당신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출장 갔다가 이제 와서 날 비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어머님이 바로 지내로 내려가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말한 지내로 바로 내려가라니. 내가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암 수술 받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데 내가 그날 바로 지내로 내려가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더 편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편하다고? 그럼 내가 그 힘든 몸으로 어디든 알아서 가라는 말이냐?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쉽게 못했을 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섭섭함을 느껴야 했던 이유가 뭐니? 아범도 이제 그만해라. 아들은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말리시니까 멈추는 거야 하지만 당신도 오늘의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님께 그랬던 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아팠으니
내가 정신 없었을 거란 건 이해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엄마는 내 옆에서 나쁜 사람이었니? 내가 내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어?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기억 안 나? 작년에 장모님이 몸이 편찮으셨을 때 아이도 아팠었지. 그때는 어떻게 했니?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내가 다 같이 챙기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나는 고민도 없이 바로 결정했어. 왜냐면 그게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억울하단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때는 그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잖아. 긴급 상황이라.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덜 급하다고 생각했어? 암 수술하고 몇 달 동안 치료받다가 퇴원하신 날인데 그게 덜 중요한 일이야?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오셨겠어. 당신은 늘 우리 가족보다 당신 쪽 가족을 우선시했어. 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자. 둘 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이 격해지는 것 같다. 며느리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을 거다. 아들의 표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 때는 제가 직접 나섰으면서 어머님께 그렇게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더 신경 쓰고 노력할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나는 내가 그때 친정 엄마를 도우려고 애썼던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니? 앞으로 서로를 더 배려하며 살자. 아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당신도 오늘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아들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우리는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와의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들은 단호한 태도로 며느리의 잘못을 짚으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해로 내려가기 위해 기차에 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까? 가족이란 게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면서 배워가는 걸까? 며느리는 확실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서툴렀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런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자주 오지 않았던 일, 제가 보내준 음식을 무심히 대했던 일, 그리고 이번 모텔 사건까지. 며느리는 왜 늘 최소한의 배려조차 어려워했을까 하고 말이죠. 기차가 역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며느리가 이걸 진심으로 깨닫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일로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갈등은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은 서로가 노력할 때만 완성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랐습니다. 기차가 점점 고향역에 가까워지자 제 마음속 다짐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향에 도착하면 나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다.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어. 가족이란 게 그냥 서로 이해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걸. 그날의 기차 여정은 저를 고향으로 데려갔을 뿐 아니라 며느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해에 도착한 저는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방에 앉아 있자니 며느리와 아들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기차 안에서 했던 생각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저는 아직 그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배려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집을 빼니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주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대화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속마음을 보여주면 며느리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진해에 잘 도착하셨죠?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리면서도 여전히 단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잘 도착했다 하지만 내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이 쉽사리 풀리진 않는구나. 며느리는 긴장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답했습니다. 에미야,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다. 너도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 함께 배우고 노력하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진해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저를 꼭 잡으며 웃는 손주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오고 집안일을 돕는 모습으로 제게 성의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금 더 빨리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이제라도 노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자주 연락을 해왔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더 성실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개선하려 애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갈등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갈등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작은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는 꼭 부탁드립니다.